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 개각과 함께 타부처 장관들과 장미란, 문체부 차관까지 총선에 내각이 총동원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사람과 함께 복잡한 정치권의 속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또 다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경제본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북한 이슈까지 이제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했는데요. 그러자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 선언을 냈네요.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파기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어요. 그래서 9.19 남북 군사합의 중에 일부가 효력이 정지된 상황인데, 최전방에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을 투입해서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맞대응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 국방성 성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9.19 이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합의에 따라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거다. 이렇게도 북한은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비난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제 오후 11시 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은 밝혔는데, 일단은 실패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건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 나와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다가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 우리 군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죠.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그리고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일단 밝힌 바를 보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응징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강경한 대결 의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 신 장관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평가한 부분을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군사합의 준수에 북한이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이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긴급 현안 보고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는 지금 진입한 것으로, 거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상 작동 여부는 빨라야 이번 주말
주말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군의 대응 조치로서 즉각 가용 가능한 한미 연합 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을 이미 하고 있다. 또 한미 공동으로 탐지 추적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21일부터 부산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어질 한미 그리고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을 시작해서 북한의 이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군사 합의를 우리가 사실 사상 처음입니다. 남북 간의 합의를 북한은 한 6번 정도 일방 파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부 효력 정지지만 우리가 먼저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사실 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당성이 좀 무너지고 북한에 빌미를 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우려가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의 빌미를 또 제공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거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일단 이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좀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년 총선 앞둔 북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좀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고 또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다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정찰위성 발사가 이번 사안을 초래했다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제 북풍 우려 발언 여기에 대해서 아니 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다도 허울만 좋은 전인 정부 업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거 안보 자해 발언이다.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영국으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영국의 총리 관제가 있는 다우닝가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는데요. 다우닝가 합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요약해서 저번에도 전해드렸지만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국방, 경제, 안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이게 이제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인데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영국하고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합의했는데 10년 만에 한 번 더 이제 격상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경제 그리고 국방, 방산 그리고 미래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국방 방산을 보면요. 국방협력 MOU를 체결한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을 이행한다. 또 사이버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체결 등이 눈에 띄는 내용이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우주, 양자기술,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금융 대화체를 설치해서 꾸준한 상시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제 분쟁이 많아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좀 얼어붙은 영향력이 아직도 강한 가운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불안정하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도 한미 양국이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또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연구개발에서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봉훈 연구원이 이야기했듯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영입니다. 영국을 방문해서는 안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순핵 총리에게도 양국 관계가 혈맹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국제 분쟁 해법에도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네요. 네, 이 북한에 대한 대응 공동으로 해나가겠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정상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또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강조를 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또 대한해협의 평화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 번영의 필수 불가결함임을 확인한 이런 부분들 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확전 방지 노력 강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만큼 이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도 계속 협력을 해나가겠다. 국제분쟁 해법도 함께 찾아가겠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캐머런 전 총리였는데 이번에 외교장관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것도 좀 화제를 모았었죠. 그렇군요. 네. 그날은 총리였는데 다시 외교장관이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은 하여튼 의원 내각제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두 장관이 만나가지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한 목소리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수요조사 발표는 있었습니다. 자,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만났는데요. 자, 마주 앉은 지 10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뭐가 가장 큰 쟁점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빨리 끝나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21일에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당장 내년 수능부터 거의 2배를 늘려야 한다는 이 의대들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진 가운데 어제 곧바로 이 회의가 열렸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또 반대를 했습니다. 양동후 협산 당장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이제 담당자가 앉아 있는데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에서 핵폭탄을 날리셔서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정부가 수행했던 이 수요조사에 대해서 의대들한테 그렇게 몇 명 늘리고 싶냐고 물어보면 고양이한테 생선 몇 마리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또 비판을 했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에 불과하다. 물건 흥정하듯이 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방향인지 재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의사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이런 방향을 추진을 하면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고요. 정부 측의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사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수억 원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대하는 이러한 모순에서 의사들이 벗어나야 한다라고 또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지, 교원의 숫자,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 등 이런 의대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지 총체적으로 조사한 것인데 그렇게 폄하할 수만은 없다라고 또 맞서면서 이렇게 이견만 확인하고 10분 만에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계속 반발은 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대체적인 입장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공공의료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여기다가 대한적십자사 또 17개 시도의 공공의료기관 여기에 대해서 정원 대비 현원 그러니까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23개 공공의료기관에 파악 가능한 정원 이건 14,341명이었는데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1,914명에 그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427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통계인데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 또 17개 국립대 병원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87명 그리고 이 국립대 병원 같은 경우는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 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모자라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의료 인력 부족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약 20%에서 의사가 없어가지고 휴진 과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가운데 23곳에서 휴진 과목이 생긴 걸로 조사가 됐어요. 뭐 소아과도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과나 내과도 부족하다. 흉부외과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거기다가
공공의대 같은 또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우리 이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또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것도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의협에서는 오는 26일 오후에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뭐 파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또 제한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의견을 모아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먼저 환자가 먼저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공인의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은 포근해졌지만 하늘이 말썽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서해안을 따라 안개가 짙고요. 경기 동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출발하실 때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수월한 낮 시간이지만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금천과 용담터널 또 화성 부근 더디다가 서해대교 부근 평소보다 많이 밀리는 이후 사고의 영향이 남아섭니다. 5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 분기점 부근 더디다가 충주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차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통도사 하이패스 3차로와 오산 5차로의 작업 때문에 각각 정체되고요. 이후 양재부터 반포 쪽 이동도 더딥니다. 또 서울 시내에 현재 강남 순환로 서초터널 진입은 피하셔야겠는데요. 성산 방향 차량 화재 사고 처리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구리 쪽 강변북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의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뒤로 마포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봅니다. 자, 하반기에 우리 경제 또 법안 상당히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이 됐고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네요. 네, 사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안 이걸 본회의 직전에 다시 발의를 하고 또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쌍특검은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 검사 특검 여기다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확답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뭐 여야가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좀 공방을 벌인 면이 있고 어제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이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의논하다가 결국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회의 무산이 결정된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는 23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 처리는 어렵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안을 오늘 이거 처리하려고 발의를 해서 보고하게 된다면 24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안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달아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이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있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거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탄핵안 쌍특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회의는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야 간의 뭐 신경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법사위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도 있었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처리를 요구해왔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도 좀 미뤄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민생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텐데 다음 본회의 일정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요. 다음 본회의 일정이 11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고 사실 원래 여야가
맞붙었던 이 본회의 일정은 11월 30일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소추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특검 이거를 11월 30일에 이제 탄핵안은 재발의 그리고 특검 법안은 통과를 시키겠다고 예정한 게 11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쟁점으로 여야가 지금 이 30일 일정에도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게 맞다라고 일단 확인을 해줬고요. 또 이 본회의와 함께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예산안도 합의를 해서 이 11월 30일 또 12월 1일 이 본회의 기간에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일단 국회에서는 이렇게 일정을 확인했고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30일 그리고 1일 이틀간에 걸친 본회의 개최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오늘 이 본회의 못해서 밀려버린 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에 대한 표결도 이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우리가 합의했던 이유는 그때까지 예산안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지 지금 예산안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되면은 본회의 개최도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인데 역시 목적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나 쌍특검 처리를 11월 30일에 한번 막아보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상태가 아니냐. 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 여야 합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부 상임위에서는 일단 통과가 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게 많아서 국민의힘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2일 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게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넣었다는 것은 여전히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또 임명동의도 있고 오는 30일 또 12월 1일이 빅 또 정치 슈퍼위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일정이기 때문에 여는 게 맞다. 뭐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예산안 관련된 그런 본회의인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또 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장관들도 총선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런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누가 포함될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원희룡 장관은 포함될 게 확실시 된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발표가 되느냐. 어떤 내용일까요? 뭐 지금 저희가 며칠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을 봤을 때 이 정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측에 계속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 김기현 대표랑 뭐 비공개로 만나서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또 험지에 가겠다. 뭐 이재명 대표랑도 뭐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출마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월 11일 이전에 공무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지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각은 다음 달 초에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뭐 용산 쪽과 여의도 쪽의 그런 관측인데요.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될 것 같다. 이렇게 일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공석이 되면 그 자리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후임자까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개각에 포함될 게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후임으로 낙점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인사들은 총선에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각에 확실히 포함될 것 같은데 이게 한 가지 좀 여권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인사청문회겠죠. 왜냐하면은 장관 교체가 된다면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또 넘어갈 텐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부정평가 이유 중에 항상 등장했던 게 인사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뭐 지난번에 김행 장관 후보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최근에 합참의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미사일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뭐 골프 치고 뭐 이런 것들 뭐 주식 거래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전국이 돌아올 때 또 여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메가서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메가서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메가서울에 동참할 의지 표명을 했다. 고양 주민이 주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고양 시장이 주축이 된 겁니까? 일단 고양시의 이동환 시장이 21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이 메가서울, 그러니까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면서 메가서울에 고양시도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포시 그리고 구리시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과 직접 이 서울 편입 논의를 한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가 고양시가 된 것이죠. 근데 이동환 고양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포시와 같이 서울의 자치구로 포함되는 안과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동환 시장이 얘기한 내용은 서울 편입이라는 말 자체가 종속적인 개념이라서 굉장히 좀 불편한 면이 있다. 서울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도시 재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추진해야 된다. 고양시의 구상은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로 이름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서울에 고양시가 포함이 되더라도 고양시는 심지어 지금 인구가 많아서 특례시거든요. 이 특례시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이름, 권한, 혜택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처럼 서울 특별자치도로 가고 그 안에서의 고양 시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실제로 파리를 또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동환 시장이. 근데 이 자체가 조금 현실 가능성도 문제지만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서 인접 경기도 지자체들과 이 도시 기능이 분할이 되고 또 인구들도 사람들도 사실상 한 생활권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메가시티인데 지금 이동환 시장이 얘기한 거는 그것과 조금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관련 법이나 또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이라는 울타리 이름만 얻으면서 고양시가 특례시로서 가지고 있는 재정 권한이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혜택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건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특히 특례시가 국내에 4개밖에 없는데 고양시가 인구가 108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그런 고양시가 이렇게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 투표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네요. 이게 메가서울 추진에 대한 또 반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사실 메가 서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경기도의 모습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또 메가 서울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김동연 지사는 계속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거 주민투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김동연 지사가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직접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많지만 수도권이면서 북한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중첩된 규제를 받아서 좀 이렇다 할 지역 내 기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와 분리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작용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지난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하려면 500억 이상의 큰돈이 든다. 경기 남북도를 가르는 게 과연 합당한지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500억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또 고양시 구리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겹치면서 사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이게 여야 간 선거 이슈 대결의 하나처럼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청사 도정 회의를 열고 여기서 어떤 회의를 했냐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민간합동 추진위원회 이걸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민투표가 안 되면 그럼 뭐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직접 좀 물어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계속해서 여론을 좀 만들어가고 국회와 논의를 하겠다. 뭐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론을 좀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상민 장관이 비용 문제를 들어서 반대한 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다. 비용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다.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 하는 큰일에 대한 투자. 그 정도의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이라면 아주 적은 투자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둘러싼 공방 거기다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수도권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 아무래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수도권에선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또 선거에 좀 중요 쟁점이 될 가능성 상당히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관련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4일간의 교전 중단이 합의됐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스라엘 측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는 22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전해드린 그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이 4일간의 교전 중단이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합의 내용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밝힌 내용을 보면 석방 시작은 원래 합의 내용에 따라 시작될 것인데 그게 24일이다. 24일 이전엔 인질 석방은 없다. 그리고 인질 석방 전에는 교전 중단도 없다. 그래서 23일이 아니라 지금 24일이 인질 석방과 교전 중단이 시작이라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협상 파기나 이런 걸 선언한 것은 아니고 그게 원래 합의 내용이고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현지 시간 24일까지 기다려보는 게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번 합의가 물론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만큼 깨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24일에 실제로 합의 내용이 이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이 합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요.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 소탕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강경한 태도 자체는 또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일까요? 3645님 잠이 확 깨는 신나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마이크 부블레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부탁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fun, laugh and sing.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heart to anyone. And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Baby, don't you know I love you so? Can't you feel it when we touch? I will never, never let you go. I love you oh so much. You can dance, go and carry on till the night is gone and it's time to go. If he asks if you're all alone, can he walk you home? You must tell him no.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ave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Go and have your fun, laugh and sing. But while we're apart, don't give your heart to anyone. And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쳤으면 됩니다. 어슴푸레하다, 자잘구레하다, 어련무던하다, 어리찡찡하다. 이 중에서 잘못된 표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자잘구레하다입니다. 자잘구레하다가 잘못된 것이고요. 자질구레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질구레하다는 모두가 잘고 시시하여 대수롭지 아니하다를 뜻하고요. 자질구레한 걱정, 자질구레한 이야기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일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다 작고 소소하다를 뜻하는 형용사 자잘하다와는 혼동하지 않으셔야겠죠. 어슴푸레하다는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어둑하고 희미하다 또는 기억이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희미하다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네 번째 음절 레의 모음은 어이, 에를 씁니다. 그리고 어련무던하다는 별로 흠잡을 데 없이 무던하다와 그리 언짢을 것이 없다란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리찡찡하다는 좀 짜증이 나거나 마땅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마음이 거북하답니다. 민수는 이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성품이 어련무던했다 또는 돈을 줄 거면 기분 좋게 줄 것이지 어리찡찡한 표정을 지을 게 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흐린 하늘에 전국 대부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인데요. 지금 특히 서쪽에 먼지가 많아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은 상태고요. 서울을 비롯해 이들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이라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4도, 대전 17도, 강릉 18도, 광주 19도, 부산, 제주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며 내일은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 약한 비나 강원 북부에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충청, 전라권,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면서 최대 3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앉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2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리 군의 정찰 활동 등을 재개하는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작년 동기 대비 0.2% 증가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백화점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선생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학교라는 데가 참 민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생들 서로 간의 또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참 중요한데 최근에는 또 교권 확립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이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 또는 짝다리를 짚고 있는 여고생, 이런 제목의 영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는 이 영상 속의 학생과 영상을 찍는 학생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을 좀 원만히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영상 역시 지난해 3월 촬영된 건데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관련된 학생과 영상을 찍은 학생은 모두 자퇴를 했다. 네. 괜찮은 건가 이게 참 궁금해지긴 하는데 영상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은 고등학생 여학생과 이 중년의 남성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대립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여고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라고 되묻는데요. 여기에 교사가 당황한 듯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여학생은 다시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교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네 가방을 잡았다고 그러자 여고생은 제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 라고 재차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교사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만 이 여학생은 교사를 계속 따라가면서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 라고 계속해서 따져 묻는 모습들이 담긴 겁니다. 그리고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상황이 재밌는 듯 웃으면서 영상을 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하네요. 과연 실제로는 이 교사가 학생의 머리채를 여학생의 머리를 잡은 건지 가방을 잡은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웃었다는 것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분위기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제지하고자 가방을 붙잡았는데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혔고 이걸 학생은 머리카락을 잡았다라고 항의한 거예요. 영상 속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의 머리카락은 허리보다도 조금 더 긴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태도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없이 학생을 제지하려다가 가방을 잡은 것 같은데 머리채라도 잡은 듯 영상을 찍어 올린 게 굉장히 황당하다. 또는 수업 시간에 매점을 왜 가냐.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짓을 해야 된다. 또는 영상을 찍은 학생도 제정신은 아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올렸냐 하는 행동을 보니 귀한 딸 아닌 것 같다. 교권 추락이 씁쓸하다 등의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학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반응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연말에 외로운 청년들을 위한 이색 템플스테이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이제 절에서 숙박을 경험해 보는 그렇죠. 것을 우리가 이제 템플스테이라고 하는데, 청춘 남녀를 위한 연애 템플스테이가 등장해서 20대 30대 남자가 절로 모였다고요. 네,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8일부터 한 1박 2일 동안 2030 솔로 남녀 대상으로 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개최를 한 겁니다. 네, 나는 솔로가 아니고 나는 절로입니다. 나는 절로를 개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의 일환인데요. 미혼 남녀들이 건전한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행사에서는 28살부터 37살까지 총 20명이 참가를 했는데 가장 많은 건 한 30대 초반이었고요. 직업은 공무원부터 경찰, 초등학교 교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원 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한 경찰 공무원에게 지원 계기를 물어보니까 직장에 남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남자가 많지 않아서 연인을 찾기 어렵고 이성을 소개받을 기회가 적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절에서도 만나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또 상당히 궁금한데, 아무래도 사찰이라고 하니까 술도 안 될 테고, 네. 어쨌거나 뭐 육류도 안 될 테고 상당히 건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에는 뭐 삼겹살, 바베큐나 밤샘 술자리 대신에요. 비빔밥과 비건 군만두로 이루어진 사찰식을 먹고요. 이거 맛있는데. 식사 후에는 랜덤 데이트 대신에 10분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여러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티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감정이 뒤섞이면서 사랑의 전장터가 되는 땡땡 솔로와는 달리 이들은 8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자, 템플스테이 행사. 박지원 캐스터한테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2012년에 시작해서 34번째 이런 행사라고 하는데 괜찮네요. 근데 이제 알려진 건 뭐 최근에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 역대급 관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만남이 유독 요즘에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또 뭘까요? 맞습니다. 저는 신청해도 아마 선택이 되지 못했을 정도로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엔 전화 문의 신청만 1,600여 건, 이메일 접수 500여 건이 쏟아지면서 반나절 만에 마감됐고요. 네. 마감된 이후에도 전화 문의가 1,000건 이상 이어졌다고 하는데 참가 경쟁률이 150대 1로 전보다도 10배 이상이나 치열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때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일상에서 자만추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게 어려워진 젊은이들의 욕구가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 추구에 호응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에도 이거 추천할 분이 많은데 뭐 종교가 꼭 불교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로 오프라인 만남 기회가 적어졌잖아요.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도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직접 참여해서 흥미로운 경험을 해보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안전한 만남도 추구하겠다라는 욕구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 작가가 모른 척하는데 추천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18님께서 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젠 교회 오빠보다 절 오빠가 대세겠네요. 졸업. 여기서 저 말을 추가하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년 같으면 우수수 떨어진 은행 잎으로 거리가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었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옅은 초록빛을 띤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데 기후위기의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SNS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이 초록 낙엽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첫눈 내렸는데 은행잎은 아직 초록색인 게 무슨 경우냐. 은행 냄새가 아니라 이 풋풋한 풀 냄새가 난다. 뭔가 이상하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초록 낙엽이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은행잎이 또 이게 열매가 많이 떨어지면 약간 응가 냄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꼬리꼬리한 있는데 냄새가 나죠. 꼬리꼬리한 냄새인데 이번에 좀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좀 결정적으로 왜 이런 겁니까? 가을철 기온이 영향을 준 건데요. 우선 그 전에 낙엽이 노란빛으로 물드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을철 일조량이 줄어들면 나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잎안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잎은 그때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10월 들어서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고요. 심지어 11월 들어서도 초순까지는 평균 최저 기온이 한 10도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8일쯤 최저 기온이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나무 입장에서는 갑자기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나무의 반응이 재밌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니 나무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이파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잎을 떨어뜨린 거라고 말하고요. 이상 기후로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은 짧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지난 주말에 첫눈이 오면서 급격하게 추워지니까 나무로서는 갑자기 겨울이네 잎이 얼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참 이게 기후 위기라니까 상당히 또 심각해지는데 2020년 이후로 지리산에서는 단풍이 사라지는 현상도 보인다면서요. 맞습니다. 2020년 이후로요. 지리산에서 단풍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 기상 변화로 앞으로는 가을에 단풍 보기가 점점 더 힘들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눈에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지구가 계속 병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용주 부대변인도 내년 총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목표로 하고 열심히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목포로 나가시나요? 아니요, 목포는 아니고요. 저기 평화의 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쪽에 지금 둥지를 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총선이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총선 등판설. 자, 장관의 총선 출마설까지도 새록새록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동훈 장관도 이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배종찬 소장님의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왜 내년 총선에 대한 저희 구상은 안 궁금하십니까?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게 될 거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개각 대상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출마할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의 제1의 원칙은 있습니다. 내년에 배지는 무조건 단다. 네. 그래가지고 무슨 험지로 가라, 비례대표 한 25번 받아라 이런 것들은요 다 그냥 분석가들이 하는 말들이고 어쨌든 내년에 배지 안 달면요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곳도 안 나갈 것 같다. 무조건 배지 달러 나간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도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그건 그냥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지금 거의 한 3주 동안 처음에 이준석 신당론이 정가를 휩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거 계속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띄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대권에 꿈이 있는 분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만 너무 부각되는 거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나도 좀 더 센 발언을 해야지라고 하니까 측근들이 이렇게 흘린 거 아니에요. 아유, 가장 센 곳에 가서 우리 원희룡 장관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희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한 주장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출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또 당내에서는 뭐 관련해서 반응이 있습니까? 이거 뭐 좀 속내를 보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원희룡 장관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예요. 지금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금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촉발의 어떤 바탕은 이준석이다. 전 그래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출격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출격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보면 미래 권력이거든요. 뭐 이준석, 한동훈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나 원희룡이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가장 크게 이제 도박판을 벌이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 그러니까 야당의 대권 주자로서 1위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내가 붙겠어. 던져야 사람들이 이준석과 한동훈에 갔던 눈길을 본인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조금 너무 얕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은 그런 험지에 출마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본인이 신도시를 좀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있는 쪽에 와서 안착할 공산이 크고요. 뭐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출마선은 대구에서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출마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본인은 법무행정이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돈 써가면서 선거운동 하셔야지 공정과 상식하지 않겠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의 일정을 통해서 어떤 공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처럼 돌아다니면 안 된다. 빨리 하루바삐 저기 법무행정 정리하시고 나오셔서 필드로 나오셔서 좀 마음껏 출마선 하셔라. 방금 전에 원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북부를 얘기하셨는데 고향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향 정도 될 것 같아요. 양평 가면 아마 끝날 거예요. 거기는 제가 봐서는 험지가 아니라요. 그냥 거기는 감옥이죠. 왜? 저는 양평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본인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한때는 또 그런 이야기가 물론 양평이 이제 민주당 진영이 약한 곳이긴 하지만 양평 국민들이 지금 뭐 대단히 화가 안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희룡 장관 오면요 공격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공격거리가 아니라 팩트에 의거해서 양평 국민의 십수년의 수건 사업을 틀어버렸어. 이거는 당선되기 쉽지 않죠. 고향으로 갈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뭐 실제 이제 인천 계양을 최종 선택할지 어떨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에요. 지켜보지도 마세요. 한동훈 장관은 뭐 서울 종로 출마설도 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출격을 하면 수도권 여론 또 청년 MZ세대 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원희룡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입장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인자나 측근들이 국민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권력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 있어요.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는 이방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암행어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방은 그냥 사또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권력 집단이라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뭐 옹호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다수의 국민들이 뭐야 같은 편이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네. 이런 평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고 지지율이 높다면은 그런 행보가 맞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원희룡 장관으로 내년 총선 외연 확장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인다.
뭐 추가해서 여쭤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또 경쟁자론도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파괴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까? 내년 총선에 있어서요. 네. 아유, 비교가 안 되겠죠.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를 뺏어오고 뭐 민주당의 지지율도 뺏어올 거란 말이에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냥 보수파의 울타리, 국민의힘의 울타리에 있는 분이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를 뛰쳐나가는 사람이잖아요. 파괴력은 이준석 대표가 훨씬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지지하는 쪽이나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쪽이나 좀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준석 나쁜 사람 한동훈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은 보수파의 중요한 자원들이거든요. 나중에 되면 정말 경쟁을 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좀 서로 응원해주고 뭐 서로 뭐 지원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맞아요.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더 큰 파괴력이 손을 잡지 않더라도 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만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있죠. 뭐가요?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둘이 미래 권력으로서 그런 그림은 예쁘게 그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는 현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운데서 다 이제 분탕질을 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도 결국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해도 끄덕끄덕 할 정도로 소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어도 이제는 뭐 거부감이 안 들 정도예요. 그런 분이 지금 총선에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대통령 대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준석 뭐 전 대표와 합을 같이 하면 보수에 좋은 자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결말이 한동훈 장관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왜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작도 안 했는데 결말 안 왜 좋다고 그러냐 어떻게 아까 해요? 말씀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좋으면 진짜 대통령 성대모사라도 해도 당선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떠오르긴 하네요. 대통령 그렇지요. 성대모사를 하네요.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을 때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용을 쓰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 보수를 결집해서 극단의 정치를 통해서 뭔가 현 정부를 막 방어를 하려고 해도 강서구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아직 뭐 한 두세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민심이 쉽게 식지 않아요. 민심은요. 냄비가 아니에요. 정말 소뚜껑처럼 뜨겁게 그 묵직하게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뚝배기다. 뚝배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투루 보고 또 극단 정치로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저는 한동훈 장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관심도가 하여튼 폭등하는 것만은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빅데이터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급량보다도 더 많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띄우는 건 민주당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이런 부분들이 한 장관을 오히려 더 키워줘서 총선에 이 중량감이 더 큰 영향력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 민주당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과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한동훈 장관 말이 맞아요. 민주당이 띄운 측면이 있죠. 근데 이 원인에는 한동훈 장관 스스로 또 시비를 걸면서 본인 스스로의 몸값을 키웠던 것도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건데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민주당이든 어떤 특정 정당이든 띄움이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잖아요. 띄우고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것듯이 민주당이 띄워줬으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남을 욕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정치, 남을 비판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정치 이런 거 말고 저는 출사하면서 민주당과 갑자기 좀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좀 뭔가 협치하고 좀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민주당과 뭔가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동훈 장관 제가 야, 이 사람 머리 좋고 정치 잘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더 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좀 독설 같지만 끝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서영주 부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민주당에서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 소장님 얼마 전에 이제 대전을 방문했을 때인가요? 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은 여의도의 언어 문법이 아니고 5천만의 언어와 문법으로 소통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저게
여의도에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에 쌓여가지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깨부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를 선언하는 포부를 여기서 밝혔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절대 갑옷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갑옷 그리고 대통령이 아낀다라는 측근이라는 갑옷 둘 다 벗고 진짜 완전히 사자울이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 검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선생님, 총선 선거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각 총출동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원희룡 장관도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장차관 동시 출마 설도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장미란 차관 출마설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내각 총출동설 어떻게 보시는지 총선 때 활약이 있을지. 이분들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리한 지역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은 불리하거나 접전 지역에 나갔을 때 이분들이 저 대통령 측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제가 장관했습니다. 대통령 용산에서 참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득표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리 현수막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관, 차관, 용산에 참모라면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사진 그런 것들을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어요라는 것이 내년 총선에 현재까지는 썩 긍정적으로 표심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각이 나온다면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효과적인데 그렇죠.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다가 쓰기 어렵다면 이것은 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 내각 총출동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첫 번째는 이래서 국정 운영이 이 모양이었구나. 네? 왜냐하면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들이 많으니. 아니 내각이란 게 뭡니까? 국정에서 각 분야에서 이 나라를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봉사자의 최일선에 있는 장차관들이 야 이제 장 열리면 나와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의 신뢰가 하나도 없구나. 어떤 점에서요? 이 내각까지 출동시켜서라도 총선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지요. 뭐 김기현 지도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재영입이 뭐 쓸만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나머지 내각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굳이 저는 용산에 나오는 뭐 검찰 출신들이나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까지는 뭐 이해는 되나 내각들까지 다 싸그리 쓸어서 총선에 투입할 만큼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 이 현재 상황인가라는 장미란 차관은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좀 주목받지 않을까요? 뭐 거기는 이제 좀 논외로 하고요. 예전부터 뭐 좀 그런 출마설들이 있었고 예전에 장 소장님께서도 한번 제가 아마 라디오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서 거긴 상징성이 있어서 그건 별 건으로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는 분들 해수부도 그렇고요. 나라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지금 벌써 지금 예산도 안 끝났는데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과연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갔겠냐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또 현수막 논란으로 크게 또 당에서 민명기 의원들 중심으로 비판이 또 일어났고 또 여론도 상당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국민은 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허영 의원이 또 비판과 논란이 또 중심에 섰고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이 설친다 발언까지 당내에서는 지금 MZ세대 여성 중도층 지지를 받아야 되고 끌어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청년층이나 세대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거 지지와 상관없이요 다 잘못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뭐 현수막의 논란, 허영원의 말 실수,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의 발언은 뭐 거의 혐오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라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개딸들한테 혼나시려고. 혼나도 혼날 건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머뭇거리면서 뭐 이건 이랬고 현수막은 뭐 업체가 잘못했고 허영 의원은 이거를 뭐 선거제에 대해서 저기가 어깃장을 부리니까 뭐 이거를 좀 대응하다 보니 말이 좀 혼나는 거 있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등 뭐 최강욱 의원의 발언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이 이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건 다 실수한 거예요. 결국엔 민주당이 그만큼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느슨해졌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징후들을 통해서 당이 조금 더 긴장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말 신속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관용 원칙으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반에 나타난 부분들을 당에서 대우각성해서요. 다시 좀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서 좀 뭔가 좀 열심히 일하고요. 이런 설화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뭔가 단단한 장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더 센 징계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또 최 전 의원을 오히려 두둔하는 강성 친명 지지층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네요. 뭐 단박에 잘라내면 제일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파격적인 징계. 더 신속한 징계. 뭐 말하자면 뭐 제명을 바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하루 반나절이 지나지 않도록 징계를 했었으면 훨씬 더 명백했겠죠. 명쾌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만에 이거 뭐 어떤 소명 없이 최고위에서 긴급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딸들이든 장성 지지층이든 그걸 옹호하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제대로 읽으셔야 된다. 이제는 총선 앞두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단호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봅니까?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관리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최강욱 의원은 개딸들한테 아마 영웅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더 주목해 보세요. 내일 윤미향 의원 출판 기념회 있거든요. 북콘서트 한대요. 거기 또 최강욱 의원 간대요. 조국 전 장관은 윤미향 화이팅! 이런 영상 축사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할까? 그 안건 발언을 내일 또 할까?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할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의 문제점은 이런 거죠. 저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런 일을 처리하는 자기 정화 기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도 잘못됐어요.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터졌을 때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돼? 왜 주식 뭐 코인 거래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재수없게 걸렸네. 너희들은 안 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저런 반응.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 이것은요. 민주당이 대단히 지금 병들어 있다. 큰일 났다. 이런 실수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강욱 의원 어떻게 6개월밖에 징계를 안 해요. 저거는 제명시켜야 될 사안이죠. 이거 저런 발언을 한 분들도 문제지만 저런 거를 수습하고 조치하는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더 큰 문제를 앞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은 내년 총선 공천이 강성 지지층들이 유튜브 공천이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비명계 지금 12월 탈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의원이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네 분의 의원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도덕성 회복해라.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다. 우리 바꿔나가자.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저 네 분은 기본적으로 당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더 추가로 탈당할 분들이 있을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합류할 것인가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그냥 독자적인 민주당 세력으로 범민주당 세력으로 남아있을까 아니면은 이준석 신당과 함께 제3지대에서 일정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시청자분들께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유주 부대변인은요.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장소님하고 반대 입장이죠. 왜요? 이 내부는 움직이지 않아요. 내부? 당내에 있을 거.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뭐 원칙과 상식 안 나가신다고요? 안 나가죠. 왜 안 나가냐면 이분들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뭐 당의 당성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정치 구도상 지금 이 모임을 세게 하면 할수록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아, 공천을 받을 당내에서 가능성이 싸웠을 오히려 때는 커지고 그렇죠. 있다. 밖에서 싸우면은요 이제 넌 왜지요. 아. 그래서 제가 이상민 의원이 참 영리하지 못하다라고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참을성이 없다거나 인내가 없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습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 네 분은 싸워본 것이죠. 예전 2016년 6년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직구모임에 민진모의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을 때요. 민진모임이요? 민진모. 그 당시에 있던 모임들이요. 지금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라라고 많이 했었어요. 주류에서 나가라. 왜 여기서 이렇게 대표를 흔드냐. 그랬는데 안에서 싸웠어요. 근데 결과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 공천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이게 국민 총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당에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들을 소수잖아요. 민주당 소수였거든요. 소수인 사람들을 공천학살 하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살려줘요. 그래서 그런 전법을 구사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굳이 이 네 분이 그런 밑자락을 깔고 하시는 건 아닌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정치 구조상 이 안에서 그렇게 싸우신 분들은 살아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안 떠난다가 맞습니다. 아, 이거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서영주 부대변인은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은 공천을 받을 것이다. 저는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요, 서영주 부대변인 당협위원장은 아직 아니시잖아요. 전략은 정치 아니지만. 지망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칙과 상식 모임에 합류하세요. 이게 달라요.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 이게 배지를 달고 쓴소리를 해서 살아남는 것과 이렇게 아직은 이게 그 뭐라죠? 이 가지만 있는 이 정치 신인들은요 잘못 스쳤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소장님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비상식적이었나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동훈 장관과 비교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26일 천하 용인과 함께 대구를 간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외국인 과학 인재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어로 또 농담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준석 전 대표와 또 비교되는 모습으로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이 오는 26일에 이 대구 행보 한 장관을 좀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도 보여져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락망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공지만 때렸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대단히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중요한 행사인 것 같고 여기서 어떠한 신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과 보수파 쪽에는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집중도가 높아지잖아요.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걱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배틀식으로 간 거라고 좀 보여요. 네, 배틀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에서 온 대리인이에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과 비교를 하는 이준석의 정치를 보여주겠다. 저는 26일에 가서 아마 지금 뭐 그냥 공지를 해서 저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사진을 4시간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찍게 되면 봐 이준석 나는 3시간 난 4시간이야 아니면 6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지금 대구에서는 보수의 경쟁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는 이 이야기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한동훈, 이준석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조추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자, 최근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해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조 전 장관은 송 전 대표와 신당 연연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조국 신당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또 활발한 총선 움직임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신당의 움직임들은 여야 막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조추송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또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세 분 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신당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건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하고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건데 송 전 대표도 조국 전 장관과 직접 연락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라고 정확한 워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당연히 송 전 대표하고 직접 연락한 적은 없지요. 근데 이제 신당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게 선거제하고 걸려 있잖아요. 병리병으로 가느냐 준연동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정해져야만 신당에 대한 추동력이 생길 것인데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좋으나 현실화되기는까지는 조금 여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국 신당의 민주당 영향 타격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타격이라기보다는 영향은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 아주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강성이든 강성이 아니든 간에 중립적이든 간에 본인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서 좋긴 하지만 저는 영향은 뭐 플러스 요인도 정당 정치로서는 있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께서 가진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페널티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저기 민주당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 소장님은 조추송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들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보복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자신이 당한 것만큼 되돌려주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원한이 있고 보복 심리가 있는 분들은 정치 그만하셔라 라고 조언해드립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셨어야 되는데. 대통령 되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동산 관련해서 한문도 전 한국부동산 경제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부동산 뭐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하시는 분야가 좀 다르신 거죠? 그렇죠.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일반 시장하고는 차별되는 게 일단 볼륨도 크고요. 볼륨도 크고 또 투자 대상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2030, 40 세대들은 열심히 노동으로 신성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를 겪고 있다가 20대부터 40대는 나이 때까지 10년 동안 너무 급하게 오른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나왔잖아요. 뭐 월급으로는 뭐 살기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프레임이 잡히면서 좀 흔들어 놨죠.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그 부동산이 이렇게 자산 가치로 삼게 된 거는 뭐 그 농업 자본주의일 때는 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거주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부의 그 용적률이라고 그럴까요? 집을 2층을 줄 수 있는 걸 4층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도시에 대한 어떤 밀집도 이러면서 이제 도시의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밀리면서 다 사람이 거의 모여 사니까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그렇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그 논리가 이 시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현재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020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로드맵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겠다. 우선 이번 발표 어떻게 봐야 될지요? 지금 국민 경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뭐 전 정부에서 이제 양극화의 어떤 해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뭐 약간 포퓰리즘인 성격도 조금 있긴 있었죠. 급하게 올렸죠. 그래서 보면 2017년, 18년도 한 1조 원대였습니다. 세수가 부동산 쪽에.
그게 갑자기 2조로 늘더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화율 외국과 선진국과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급하게 짧은 시간에 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6조가 들면서 이제 종부세나 이런 걸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조세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택 가격이 작년에 조정이 됐잖아요. 조정이 되면서 그 전 거 20년 걸 기준으로 하니까 좀 더 한심을 났었는데 지금 올해는 또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 작년 내렸지만 그러니까 내린 거랑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세수가 좀 지금 예산을 맞춰보니까 한 4조 정도로 줄 것 같아요. 한 2조 정도 또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도 아시지만 지금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국민 경제를 볼 때는 2조에서 4조, 6조에서 4조니까 2조 정도는 정부가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좋은 뜻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이걸 뒀는데 중요한 공청회가 얼마 전에 열렸거든요. 마지막 공청회가. 그러면 제가 볼 땐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거의 일단 유지될 것 같아요. 조금 20년 기준에 맞춰서. 세수는 한 2조 줄지만 기존에 이제 부담을 겪고 있는 일부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에서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은 또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공정가액 비율을 저번에 작년에 60% 적용했거든요. 그럼 과세 표준에다 이걸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조금 부족하다 느껴가지고 이걸 80%로 올리면 약간의 업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부담을 줄인 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일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안 좋죠. 왜냐하면 또 세금을 줄이니까 뭐 R&D 세금 줄이고 이러는 와중에 또 이것도 줄여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생각해볼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왜 줄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경기도 좀 둔화세고 또 내년 총선까지도 감안하다 보니까 시세에 가까워지는 공시가율 조정을 또 동결하겠다 이런 입장 아닐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번 공시가율을 이제 동결하게 되면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내야 되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 실제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공정가액 비율을 완전하게 발표를 안 했거든요.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공정시장 가액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이제 MB 정부 때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종부세가 등장을 했잖아요. 세부담이 많다라는 조세 저항이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세부담이 많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완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공시가격에 대한 세금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이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요. 건강보험료라든지 토지 보상할 때 보상비라든지 이런 기준이거든요. 한 67곳 다 적용이 됩니다. 연쇄적으로 적용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세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돈들이 좀 늘어나게 되죠.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뭐 2조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도 이제 더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하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과세 표준이 만약에 10억이 됐어요. 10억인데 이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50%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의 50%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줄지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또 높이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과세 표준이 지금 말하는 현실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화 부분도 올라가고 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걸 조정을 위해서 MB 때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발표할 때 명확하게 발표를 안 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렇게 낮췄는데 공정시장 가액비를 90% 높였다. 작년에 60% 정도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뒤로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지켜봐야 할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정부는 지금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좀 과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고금리의 경기 침체로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얼어붙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시가율 이 결정이 내년 시장에는 또 올해 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공시가율 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추가드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진짜 부동산 시장을 위하면
그 내년 시장에 물어보셨는데 내년 시장에 이제 신생아 특례론이 나오잖아요. 1월부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집을 사시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많을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그게 기존에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지금 완화책을 썼잖아요. 신규로 그거보다 조금 더 뭐 열악하다가 표현해야 조금 더 이제 부자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면 더 좋을 텐데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략. 그렇죠. 그러면 시장도 거래가 늘 것이고 이게 사실 어떤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 맞는 것인데 그분이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 만약에 이 얘기를 뭐 정부에서 듣는다라면 만약에 신생아 특례론을 쓰거나 내년에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때 이 취득세 감면 조항이 들어간다면 옛날에 MB 때는 취득세 감면을 했거든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 내려가야지 더 좋겠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신생아 특례론으로 인해서 29조 6천억이 예산인데 그 예산을 올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올해 지금 주택가격이 한 9월까지 쭉 올라가다가 10월부터 꺾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연적인 수요 증가가 아니라 대출 완화로 인한 인위적인 조작 정책의 어떤 틀에서 이제 이 시장이 지금 부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특례가 39조 6천 한 40조인데 오버해서 나왔습니다. 41조가 나왔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7월 달에 50년 주담대가 나왔잖아요. 뭐 젊은이들이 깜짝 놀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게 또 한 뭐 10조 가까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26조 6천억이면 한 반 정도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반 정도 효과는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서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기존 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이잖아요. 신규 주택은 공공분양은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그쪽에 예산이 일부 소진이 되면 실제 시장 안에서 펼쳐지는 그 대출 완화 효과는 예전에 비하면 한 20-30% 수준에 그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봄에서 여름 전까지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잠깐 또 시장이 받쳐주거나 올라갈 기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미 수요가 영끌1 있었고 올해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영끌2가 됐잖아요. 네. 수요가 이미 미리 땡겨졌잖아요. 수요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살 분들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생각보다 급하게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여전히 높은 것도 있고 그죠? 네. 금리가 내려가도 지금 어떤 미래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떤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입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 5분위 말고 1, 2분위 분들의 소득이 현재 주택 가격에서는 사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네. 주택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예전처럼 2009년도에도 똑같은 정책을 폈고 10년부터 한 4, 5년간 횡보했잖아요. 네. 하향 횡보 침체했거든요. 그런 시장이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쉽게 반등하기는 내년 기대하기. 봄에 반짝했다가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조정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네. 1기 신도시 특별법인데요. 민주당은 수도권 구도심 정비 지원까지 내걸고 있는데 논의는 되어 왔지만 이제 이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이제 추진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뚝딱하고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까요? 뚝딱하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걸립니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확히 아시게 뭐냐면 이게 원래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후계획 특별법으로 바뀌었거든요. 1기 신도시 20년 이상 지나면은 노후계획 특별법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건데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목표가 30만 가구 중에 한 30% 한 10만 가구 늘리겠다 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어떤 효율성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말씀 주신 시간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정자동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요즘 2003년도 4년도 입주한 아파트라고 잘 돼 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성남 분당구 정자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최근에 다 입주한 거예요. 근데 새로 지어져 가보면 신도시 같아요. 근데 거길 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존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럼 거긴 또 존치구역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전체를 갖다 뭐 스마트 도시화한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지 안에서 리모델링 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스톱을 한 것 같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후계획 법안을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통과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도시 정비로 인한 재건축에 대한 지역, 리모델링으로 하는 지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하는 지역,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각양각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역으로 또 분당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분양을 할 때 단독주택지가 더 비쌌어요, 분양가가. 근데 그쪽 부분이 이제 또 그 부분하고 저쪽 성남 비행장 옆에 분당은 또 용적률이 낮습니다.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런 데는 용적률을 높여주기가 버겁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구조를 막기가 힘들고 그래서 블록 제도를 또 쓰겠다고 했는데 단지 여러 개를 묶어서 그럼 이런 예를 말씀드릴게요. 대치동 음악아파트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 그 상가 부분들하고 다시 불협화음이 났던 게 상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달라, 입주권을 달라 막 이런 거였어요. 이게 오래 걸렸잖아요. 40년도 걸렸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워진 거죠. 네, 거기 안에 있는 주민들은 같은 동네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이건 다른 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철역에 가까운 단지를 만약에 100원을 쳐줬다고 할게요. 1억이라고. 그럼 그 옆에 단지는 그럼 9천을 쳐주고 옆에 단지는 8천, 네. 7천, 6천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걸어가는 거 1, 2분 차이인데 무슨 1,000만 원 차이 나냐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 감정평가 재산가액을 갖다가 가격을 산정하는데도 이거 네. 어마어마한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그 없다. 블록 하나가 하는데 2주를 해가지고 하려면은 이 블록이 한 10개 단지를 모은다고 가정하면 네. 이거 부서지고 지어지는데 한 10년 걸리잖아요. 네. 이게 들어오고 나면 다음 단지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블록을. 그럼 또 10년 가잖아요. 그게 몇십 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회장님 저희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편입될 경우 그 편입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포나 고양 이런 데에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로 김포로 고양에 빠져나갔던 이유가 그나마 감당 가능한 부동산 가격이라서 생각을 했던 건데 서울로 편입된다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일단 서울 편입이라는 걸 가정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가시티의 기본이 행정구역을 편입하는 게 아니고요. 전 도시계획자들이나 이 세계 선진국들이 광역교통망을 개설하고 생활권을 갖다 더 압축시키는 형태가 메가시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좀 많다고 보고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도로부터 놔주고 철도부터 놔주고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가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까지 한문도 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